그는 가장 강력하고 나이 많은 용이었지만 인간으로 환생하여 귀여운 반인반뱀 소녀를 만난다. 옛날 전설적인 용 한 마리가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다. 쇠사슬에 묶이고 상처 입은 채 죽어가면서 그는 인간들에게서 이런 잔혹함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때때로 그 용은 인간들의 동맹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의 손에 고통받고 있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 생물은 쇠사슬을 끊고 벗어난다. 그의 생각 속에서 어쩌면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의 삶이 너무 길었거나 신들의 시대부터 존재했던 고대의 신성한 존재에게 이런 불운한 최후는 어울리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서 그가 바라는 것은 저승사자가 그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 영원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것뿐이었고 그렇게 그의 생은 끝났다. 이야기가 전개되어 한 아이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아이의 출산을 도운 노파는 이 신생아가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부모는 아기가 눈을 뜨자 사로잡힌 듯이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달린이라고 지으며 그의 형에게 소개합니다. 몇 년 후 달린은 성장하여 물건을 모으는 등의 일상적인 일을 돕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중 레리라는 소녀가 그를 집으로 부릅니다. 레리는 그를 걱정하며 해질 무렵 그의 마음이 멍해진 것 같다고 묻습니다. 달린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고 둘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은 아크리스트 왕국의 북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 베론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전 생에서 1000년을 살아온 용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달린은 이제 농업이 유일한 생계인 이 시골 지역에서 단순한 농부로 살아가고 있다. 매일 그는 생계를 위해 밭에서 일한다. 이 마을에서는 15세가 되면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성인으로 여겨진다. 달린은 16세, 현재 나이로 부모님의 집을 떠났다. 어느 날 낚시를 하던 중 친구가 내일이 늪을 조사할 날인지 묻는다. 달린은 그렇다고 답하며 도마뱀이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친구는 이 일이 수비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달린은 달린 대장과 다른 사람들이 마을을 보호하는 데 바쁘다고 설명한다. 친구는 함께 가겠다고 제안하지만 달린은 그저 살펴보겠다고 거절한다. 그때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잠시의 격투 끝에 달린이 이겨서 물고기 한 통을 들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의 낚시 솜씨를 칭찬하지만 한 소녀는 그가 내일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달린은 며칠 동안 준비하고 있었다고 대답하며 마을 장로를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녀는 달린이 자주 훈련을 도와주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리타와 알버트가 지금 훈련 중인지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그들이 아이들의 다음 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입니다. 알버트는 달린에게 내일 조사를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날 저녁, 달린은 저녁으로 물고기를 요리하면서 베론 주변에 많은 괴물과 도적들이 있고 마을에는 도시처럼 병사들이 부족해 보호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한편 레리는 달린에게 마법 수련 날이라고 알려주고 두 사람은 훈련장으로 향한다. 달린은 에스트라 표적의 에너지를 발사하여 순식간에 파괴한다. 레리는 기뻐하고 할머니는 그의 완벽한 공격 마법을 칭찬한다. 달린은 스승님의 훈련 덕분이라고 말하고 할머니는 이제 치유 마법을 연습할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어려워한다. 해질녘 마을 대장은 달린에게 마을에 머물고 있는 젊은 귀족 여성 크리스티나를 소개한다. 대장은 그녀의 신분 때문에 예의를 차릴 것을 당부한다. 크리스티나는 그에게 인사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데 그의 눈은 푸르거나 붉게 빛난다. 그녀가 걸어가자 그는 그녀가 매우 뛰어난 실력자라고 상상한다. 나중에 물품을 모으던 중에 달리는 마을의 혹독한 겨울과 뜨거운 여름을 떠올린다. 집에 돌아가자 그는 형 마르코와 부모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 음식 바구니를 밀어내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신다. 저녁 식사 중 아버지는 그에게 딜런 같은 아내를 찾으라고 조언하지만 달린은 지금은 독신으로 지내고 싶어한다. 형은 내일 달린이 갈 늪에 대해 언급하고 어머니는 그곳의 위험을 걱정한다. 달린은 어머니에게 빠르게 둘러보고 올 거라고 안심시킨다. 아버지는 달린이 어른이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시며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 어머니를 진정시킨다. 달린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자신하며 훌륭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아침이 되어 발린 선장은 여전히 소년과 함께 가고 싶어하지만 메리다는 괴물들이 공격하면 마을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레티시아는 간단한 축복을 해주고 노파는 정술에서 위험의 기미가 희미하게 나타났다고 경고하며 발린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메리는 발린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발리는 마을에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발리는 걷다가 한때 늪 도마뱀이 베론을 방문했지만 갑자기 그만둔 일을 되새깁니다.
그때 발리는 무엇을 발견할지 모르면서 자원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늪에서 그는 감각 기술을 사용해 지구 원소의 힘이 도마뱀들에게 너무 강해졌고 물의 원소는 약해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노파에 신뢰할 수 있는 점수를 떠올리며 그는 경계를 유지합니다. 갑자기 숲에서 소리가 들리고 여기서는 강한 생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그는 집중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반인반뱀인 나미야가 그 앞에 나타났다. 달리는 그녀를 볼 줄 몰랐지만 그녀의 모습은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을 증명해 주었다. 그녀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속삭임이었다. 그녀는 그가 혼자인지 물었고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는 어색하게 어머니가 가르쳐준 유혹의 춤을 시도했지만 그 효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이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에게 말했지만 늪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괴물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괴물이 그녀를 짓누르려 할 때 그녀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달리는 재빨리 괴물의 팔목을 베어 그녀를 구해냈다. 그는 그녀를 끌어당겨 도망치려 했지만 괴물이 그들의 길을 막았다. 그녀는 그 괴물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달리는 그녀의 입을 가리고 그가 숨고 있는 버섯 아래에서 튀어나온 그녀의 꼬리를 숨기라고 말했다. 괴물이 결국 포기하자 달리는 그것이 미쳐버린 지구 원소라는 것을 설명했다. 한때 인간형 도마뱀들이 늪에 살았지만 그들은 사라졌고 아마도 원소들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달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를 지진에 대해 들었다. 주제를 바꾸며 그는 자신을 소개했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셀리나라고 밝혔다. 달리는 모든 나미아들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럴 수 있다고 확답했다. 그는 원소와 싸우기 위해 팀을 이루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나미아들이 지구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구 기반의 적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다. 그러나 그녀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를 하나의 마법을 언급했다. 달리는 그가 선두를 맡고 그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셀리나는 그가 곁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동의했다. 그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런 말을 한다고 묻자 웃으며 그녀는 사과했다. 달리는 앞으로 달려가며 셀리나는 자신이 막 만난 인간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그녀의 의심을 더 키우기 위해 그들은 합동 공격을 시작했다. 달리는 원소의 첫 번째 몇 개의 투사체를 막아냈고 셀리나는 자람이라는 저주를 걸어 거대한 뱀을 소환해 적을 묶었다. 그녀가 주문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달리는 달려갔다. 괴물이 탈출했지만 달리는 더 많은 공격을 피하고 괴물의 머리에 올라타 용의 마법으로 충전된 검으로 원소를 가르고 말았다. 괴물이 처치되자 그 진흙으로 된 잔여물이 셀리나에게 튀었다. 달리는 그녀를 살펴보고 청소를 도와주었으며 그들은 나중에 버려진 마을에서 재결 앞에 요리를 했다. 셀리나가 그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고 달리는 자신이 다른 나미아들과 달리 더 조심스럽고 공격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가 만났던 라미아들과는 그는 근처에 라미아 마을이 없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녀에게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라미아들은 17살이 되면 종족이 전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남편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가 드물었고 낳더라도 아이는 항상 아버지의 종족을 닮았다. 라미아들은 저주받은 인간 여자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뱀 같은 특징과 독을 설명해준다. 이 때문에 그들은 독의 면역이 있는 남편이 필요했다. 그녀의 어머니도 인간과 결혼했고 잘 지냈다. 차분히 듣던 달리는 셀리나가 귀여운 나미아라고 말했고 셀리나는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났다. 달리는 그녀의 반응에 웃으며 음식을 대접했고 셀리나는 너무 맛있어서 칭찬을 과하게 한 것 같아 민망해했다. 달리는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어머니에게 요리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다. 셀리나는 그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고 그가 가족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의 과거 기억이 떠올랐다. 동굴 속 외로운 용은 이미 떠나갔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녘, 달리는 셀리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생명력 일부를 나눠주었지만 셀리나는 강력한 용의 힘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어색한 순간 후,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녀에게 남편을 찾으면 그의 마을에 놀러오라고 초대하고 헤어졌다. 어느 날 한 경비병과 민간인이 다리 위로 베룬 쪽으로 걸어가는 여성을 보았다. 민간인은 젊은 여성이 혼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보기보다 강하다고 안심시켰고 자신은 그저 겸손한 나미아라고 설명했다. 그들이 그녀가 뱀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자 두 남자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셀리나는 그들의 반응에 짜증을 느꼈다. 한편 달린의 집에서는 마구루가 에리에게 마법 약학의 기초를 가르치고 있었다.
일반적인 의학과는 달리 마법 약물은 마법이 깃든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마구로가 이 경고를 끝내자마자 달리는 첫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웃으며 달린이 정밀한 작업에 서투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에리는 형을 격려하며 그가 약초에 대한 예리한 눈과 아이들을 다루는 재능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수줍게 그녀는 그가 또한 잘생겼다고 덧붙였다. 달리는 그녀에게 감사했지만 복잡한 레시피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며 배울 게 많다고 말했다. 마구루는 에리의 혼합물을 승인하고 그녀를 보내줬지만 에리는 대신 어머니를 돕기로 했다. 달리는 드래곤으로서의 과거 삶을 되돌아보며 이전에는 약을 필요로 한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섬세한 작업에 서툴렀던 것이다. 그는 좌절감이 들었지만 마구루는 그의 공격 마법은 1급이라며 치유 기술은 아직 더 연습이 필요하다고 안심시켰고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상기시켰다. 달리는 능숙했으며 그가 겪는 도전들은 단지 성장의 일부였다. 그는 마구루가 말한 올바른 지식의 중요성과 작은 실수가 어떻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지 기억했다. 그녀는 그가 실패를 강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칠 계획이었다. 나중에 달리는 에리의 초대로 점심을 먹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연의 여신 미롤에게 축복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달리는 오랜만에 미롤을 떠올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 점심 후 그는 시간이 늦어져서 서둘러 떠났다. 가는 길에 소의 특성을 가진 반인반수 미우가 그를 멈추고 훈련일인지를 물었다. 그는 일정이 밀렸다고 인정했다. 미우는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선한 우유를 건넸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그것을 마셨다. 그가 서둘러 떠나자 크리스티나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달리는 결국 훈련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알버트는 창을 휘두르며 훈련하는 3명의 어린 소년들을 감독하고 있었다. 달리는 늦었다고 사과했지만 알버트는 화나지 않고 휴식을 취하자고 말했다. 소년들은 자신의 창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지만 달리는 휴식 후에 보여달라고 했다. 그때 달리는 근처에서 몬스터의 기운을 느꼈지만 알버트가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날 밤 달리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 이전에 느꼈던 이상한 기운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이 분명 몬스터였고 어쩌면 익숙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했다. 직감을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던 달리는 셀리나가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묻자 셀리나는 너무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다. 짜증이 난 라미아는 그의 무관심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달리는 아름다움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차분히 설명했다. 잠시 후 그는 얼굴에 손자국을 남긴 채 나타나 무례했던 것을 사과했다. 셀리나는 남편을 찾으러 왔지만 운이 없었고 혼자 여행하는 것이 힘들어 그를 찾았다고 말했다. 달리는 기뻐하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심지어 함께 살자고 제안했는데 셀리나는 충격을 받았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그에게 질문하며 자신이 괴물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달리는 그의 마을에서는 짐승 사람들과 반인반수들을 받아들이며 라미아에 대해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녀의 힘과 친절함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놀랍게도 셀리나는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달리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고백했고 그의 말을 되새기던 중 그것이 마치 그녀에게 구애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는 이루어졌고 셀리나는 이를 받아들였다. 셀리나는 인간을 찾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조금 나눠주길 바랐다. 그녀는 그런 맛있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에너지를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다. 달리는 그들에게 함께 살게 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손을 내밀었고 그녀가 이를 받아들였을 때 작은 양의 생명 에너지를 그녀에게 전달하며 시범을 보였다. 그것은 그녀를 꼬리부터 귀까지 설레게 했다. 그 후 달리는 그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다음 날 선장과 그의 부하들은 연속된 3번째 날의 이상한 동물 살해 사건을 조사하며 깊고 움푹 패인 흔적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것이 라미아와 같은 반인반수의 존재, 인간이 두려워하는 위험한 존재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선장이 의아해한 점은 그녀가 먹이를 남겨두고 그것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마을 어른들에게 위협에 대해 경고했으며 일부는 사냥대를 결성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다른 이들은 마을의 작은 인구로는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그들은 수도에서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달리는 알버트와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인간과 괴물 사이의 깊은 분열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세리나처럼 친절한 사람이 단지 그녀가 무언이기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회의 중 마기루는 달린이 마을에 대해 깊이 걱정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분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라미아가 제물로 동물들을 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하며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이 여자가 전복 결과를 가지고 왔고 마기루 장로는 그것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녀는 엘이 여자의 결과가 자신의 것과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복은 뱀의 출현이 길조라고 예측했고 모두가 기다려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달리는 그 소식에 기뻐하며 셀리나에게 서둘러 돌아가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만나자 그는 제물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달리는 근처에서 라미아가 목격되었으므로 대비를 위해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병사들에게 알렸습니다. 아이들, 특히 그의 아들 토로는 선장의 권위에 경탄했다. 한편 달리는 이 사람들이 셀리나, 선장, 중위, 그리고 치유기적을 행할 수 있는 여사제 레티티아가 그의 계획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고민했다. 하지만 달리는 레티티아가 셀리나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망쳐버릴 것이다. 이제 나머지는 근처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라미아에게 달려 있었다. 전날 밤, 달리는 훈련 중 셀리나가 자신을 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는 굴 속에 들어간 후 셀리나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계획에도 불구하고 훈련 중 경비병이 달려들어 갑옷을 입은 곰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 거대한 야수는 곧 분노에 차 나타났다. 달리는 아무도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한 번의 타격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로는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다. 달리는 재빨리 행동하여 소년을 보호했으며 셀리나는 갑자기 뛰어들어 달린을 곰의 발톱으로부터 보호했다. 이에 셀리나는 마법을 걸어 곰에게 숲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고 모두가 놀랄 만큼 곰은 그 명령을 따랐다. 그 후 셀리나는 토로가 안전한지 물었지만 선장은 그녀의 의도를 의심하며 위협했다. 달리는 그녀를 방어했으며 메리다는 이를 지지했지만 달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그는 셀리나가 왜 제물을 바쳤는지, 왜 달린과 토로를 구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셀리나는 그들이 죽으면 가족들이 너무 슬퍼할 것이라고 말하며 설명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그녀의 아버지가 인간이고 어머니를 사랑했다고 밝혔다. 달리는 레티시아를 향해 돌았고 레티시아는 여신 미랄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 메시지에는 셀리나가 위협이 아니며 조화를 이루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레티시아는 셀리나가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녀에게 눈을 뜨라고 부드럽게 부탁했다. 그러나 셀리나는 심각하게 부상당해 기절했다. 결국 그녀는 회복되었고 마을에서 집을 제공받았다. 새로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집안에는 부드러운 버섯이 놓여 있었는데 이는 발린 대장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였다. 그의 얘기를 하자면 발린은 자신이 라미아에게 무기를 겨눈 것에 대해 사과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의 아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이다. 에리는 셀리나에게 그녀의 종족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야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비슷하게 셀리나는 인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했다. 마지막으로 달리는 뱀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며 인사로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울면서 그의 제스처를 받아들였고 그로써 달리는 셀리나를 바라한 마을로 맞이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리는 그의 삶에 새로이 온 주민이 얼마나 빨리 적응했는지에 대해 기쁘게 생각했다. 그는 그의 오래된 친구인 자연의 여신 미랄에게 감사해야 했다. 어느 날 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자신의 별의 형태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 떠났다. 미랄은 그녀의 용의 형태로 신속하게 나타나 셀리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가 인간 모습일 때도 그를 알아보았고 그에게 보내진 기도들을 통해 그의 용의 영혼을 감지했다고 설명했다. 달린의 새롭게 생긴 활력에 그녀도 놀랐다. 예전에 그는 삶에 지쳐 보였었다. 그는 죽음 직전에는 절망을 느끼지 못했지만 마을에서 다시 태어난 후 그곳 사람들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천상의 존재들은 인간의 삶을 짧게 볼지 몰라도 인간은 열정적인 강렬함으로 산다. 미랄은 달린이 이제 똑같이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에 감사했다. 새벽에 셀리나는 들뜬 마음으로 달린을 깨우며 그들이 세웠던 계획을 상기시켰다. 재밌어 하면서도 그는 다음부터는 들어오기 전에 노크하라고 부탁했다. 당황한 그녀는 사과하며 크리스티나와 감자를 심기로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다. 달린이 그 약속을 거의 잊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속상해할 것이다. 북적이는 도시에서 한 소년이 궁궐에서 실종된 여성들에 대한 최신 뉴스가 담긴 신문을 팔고 있었다.
한 여인이 궁궐의 긴 복도를 따라 걷다가 큰 문에 다다랐고 거기에는 돌로 만들어진 요정이 안내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에서는 뾰족한 귀를 가진 매력적인 여성인 올리비아 원장이 크리스티나, 그 기관의 자랑의 편지를 가져온 젊은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올리비아는 보고서를 열었는데 그 보고서에는 가혹한 날씨가 주민들을 위협하는 갈로와 북쪽 마을 베론에 머물고 있는 크리스티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생존을 위해서는 전투 훈련이 필수적이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현지 부대장인 메리더와의 훈련 중인 크리스티나를 보게 되었다. 크리스티나의 인상적인 검술에 군중들은 감탄했고 메리다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빼앗기자 관중들은 열광했다. 훈련 후 크리스티나는 메리다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두 여성은 서로의 실력을 칭찬했다. 달린 선장이 결과에 만족하며 도착했고 메리다는 모든 사람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베론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환영하는지 언급하며 금세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그녀는 다양한 음식을 대접받았고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녀에게 음식을 제공한 두 여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발리는 그녀에게 술 한잔 하자고 권했습니다. 메리다는 그에게 그의 흥청망청 밤놀이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농담처럼 경고하며 대신 그를 견뎌야 할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크리스티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발린과 그의 친구들이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혼자 검술 연습을 하러 나가 전투 기술과 고독을 연마했습니다. 그 후 발린과 셀리나가 도착했고 라미아족의 셀리나는 크리스티나가 뭔가 이상해 보인다고 느꼈다. 크리스티나가 아무 문제 없다고 부인하자 셀리나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초대했다.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랐던 크리스티나는 결국 동의하고 그녀를 따라갔다. 집에 도착한 셀리나는 자신의 단순한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베개가 가득한 침대라고 신나게 말했으며 그 침대는 항상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었다고 했다. 심지어 크리스티나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달리는 라미아족에게는 좋지만 인간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황한 셀리나는 사과했지만 크리스티나는 직접 해보겠다고 결심했다. 주저없이 침대에 몸을 던지고 베개를 잡으며 정말 편안하다고 인정했다. 후에 셀리나가 자신을 초대한 것이 발린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습니다. 셀리나는 마을에 잘 어울리지 못할까 봐 걱정했었죠.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장은 아내가 만든 우유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벌였고 마을 사람들은 종종 누가 더 많이 마실 수 있는지 경쟁하곤 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이로 인해 모두가 이전에 선장의 집에 갔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셀리나는 발린의 형이 훌륭한 어부였고 한 번은 건물만큼 큰 연어를 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거대한 물고기가 강에 살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발린은 모든 마을 사람이 저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리다는 군인처럼 강하지만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발린이 말을 계속하려던 찰나 소녀들이 그를 침대 위로 끌어당기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약하게 항의했지만 그들은 그를 끌고 들어갔고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은 베론 마을의 우유 축제가 시작된 날이었고 선장의 아내가 그 특별한 음료의 유일한 공급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법을 사용하여 마을 전체에 기쁜 마음으로 우유를 제공했다. 발린도 그 축제를 놓칠 수 없었고 자신과 누가 더 많이 마실 수 있는지 시합을 하려는 발린과 함께했다. 크리스티나는 축제에 참여하고 그 인기 있는 음료를 마셔보고 싶어서 신이 났다. 뮤는 재빨리 그녀를 위해 잔을 준비했고 크리스티나는 한 번에 들이켰으며 소문대로 맛있다고 말했다. 발리는 그녀가 우유를 잘 마시지만 자신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티나는 그가 자신이 다 마셔버리면 어머니께 울먹거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곧 두 사람은 치열한 술게임을 벌였다. 한 잔 한 잔 서로 경쟁했지만 결국 마을의 레이닝 챔피언이었던 발리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크리스티나는 승리하여 베론의 새로운 우유 마시기 챔피언이 되었다. 그녀에게는 이상하지만 만족스러운 승리였다. 많은 양을 이미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사는 굳건히 서서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마셨다. 뮤는 다가와서 승자에게 이례적인 요청을 했다. 자기 딸이 만든 우유를 크리스티나에게 마셔보라고 부탁했다. 뮤는 남편이 첫 번째로 맛보길 바랐지만 그가 기절해버려 이제 그 영광이 크리스티나에게 돌아갔다. 크리스티나는 주저하지 않고 우유가 담긴 양동이를 들고 마셨으며 그 맛이 달고 풍부하다고 칭찬하며 바로 그녀가 좋아하는 맛이었다. 사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기뻐하며 뮤의 딸은 그녀를 껴안고 감사 인사를 했고 크리스티나는 달린과 셀레나 덕분에 마을과 더 가까워지며 베론이 매일 그녀의 마음속에 더욱 소중해졌음을 되새겼다.
올리비아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편지를 전달한 여자는 크리스티나와 엘라미아의 우정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중에 파티에서 마법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엘라미아와 친분을 맺은 학생이 있다고 알렸다. 일부는 인간과 괴물의 우정이 드물다고 의심했지만 크리스티나의 명성은 이미 널리 퍼져 있어 그녀의 업적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때 시에란이라는 마법사가 모두가 이야기하는 라미아에 대해 물었다.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시에란은 최근의 실종 사건들과 그 생물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우려한다고 설명했지만 그게 설령 한 마리일지라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리비아는 라미아가 평화와 통합의 신성한 징조라고 주장했으며 이를 미랄 여신이 목격했다고 말했지만 시에란은 모두가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론이 어떤 관할권 아래 있는지 알아보려 했어요. 셀레나를 갈루아로 소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바로 그때 그 관할권을 담당한다는 한 남자가 나타나 사절을 보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편 달린, 셀레나, 크리스티나는 감자를 심고 있었는데 한 병사가 마을 문으로 그들을 불렀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수장은 크리스티나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북부 국경위원인 고르다는 라미아가 무해한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로 데려가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미랄 자신이 라미아를 좋은 징조라고 선언했던 것을 상기시켰지만 위원은 공식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달린이 호송대에 합류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크리스티나는 중앙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하려고 서둘렀고 자신의 실프 부스트를 이용해 여정을 속히했어요. 달리는 셀레나가 마차 여행에 익숙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지 물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괜찮다고 그에게 확신시켰다. 그는 정부 절차가 빠를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셀레나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가 더 걱정이었다. 이에 달리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위로하던 방식으로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의 친절에 감동한 셀레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달리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동안 크리스티나는 교장실로 달려가 베론에게 위원장의 방문 사실을 보고했다. 올리비아는 키아란이 라미아를 데려가겠다고 고집했으며 그가 실종 사건들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법사가 셀레나를 계속 몰아세운다면 그녀는 진짜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갑자기 한밤중에 고르다의 병사가 달린과 셀레나를 긴급회의에 소집했다. 조용한 곳에서 그들은 노인을 만나고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후 시어란에게 데려간다. 으스스한 마녀가 어색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경찰서장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한다. 저택안에서 시어란의 하인들은 손님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그녀는 셀레나에게 갑작스러운 소환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식을 권한다. 달리는 시어란에게 감사를 표하며 어쨌든 셀레나의 서류 작업 때문에 도시에 와야 했다고 덧붙인다. 셀레나도 감사를 표하며 군인이 도착했을 때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고 고백한다. 시어라는 셀레나가 최면 능력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그럴 생각을 했었다고 인정하지만 이제 그녀의 결백을 보고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시어라는 셀레나를 칭찬하며 그녀가 본 라미아 중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며 머리카락부터 비늘까지 모든 것을 칭찬한다. 그러자 그녀의 말투가 바뀌고 그녀는 거의 셀레나를 먹어치우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충격을 받은 셀레나는 약물에 중독된 음식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하고 달린과 함께 의식을 잃는다. 그동안 늙은 위원장이 올리비아의 사무실에 도착한다. 크리스티나는 그를 보고 놀라며 달린과 셀레나에 대해 묻지만 그는 차갑게 무시하고 교장 선생님과 얘기하자고 한다. 그는 올리비아에게 크리스티나 앞에서 얘기해야 할지 묻고 올리비아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그 후 위원장은 크리스티나에게 최근 도시에서 젊은 여성들이 납치된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냐고 묻고 크리스티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크리스티나는 위원장에게 이 일은 셀레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진정하라고 하며 말을 마치게 해달라고 한다. 그는 300년 넘은 여성 마법사가 이 납치 사건의 배후로 의심된다고 설명한다. 그 마법사는 인간으로 금지된 마법을 사용해 생명을 연장하며 지금은 라미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나가 상황을 깨닫고 당황하는 가운데 경찰서장은 친구를 구할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한다. 한편 카렌의 저택에서는 셀레나에게 실험하려던 카렌이 그녀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에 감탄하며 칼을 든다. 카렌이 셀레나를 해치려는 순간 달린이 속박에서 풀려나며 그녀를 막는다. 카렌은 약물의 용량을 잘못 맞춘 게 아닌가 의아해하지만 달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다. 바닥의 마법진에 집중한 달리는 마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그녀가 몇 명이나 죽였는지 묻는다. 카렌은 그가 괴물 가죽에서 벗어났으니 인간일 리 없다고 일축한다. 카렌이 달린에게 칼을 던지지만 달린은 피하며 다시 엄하게 몇 명을 죽였는지 묻는다.
카렌은 100명을 넘어서 세는 것을 멈췄다고 대답하고 달리는 그 이유를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모두 자신을 위해 원한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매력적인 것을 모두 모아 외모를 향상시키려고 한다. 달리는 그 주문이 금지된 것임을 알고 그녀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었냐고 묻는다. 카렌은 그렇다고 확인하며 다양한 생물들의 신체 부위를 모았지만 이제는 오래된 피부가 벗겨져서 지겹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그것을 여우원숭이의 피부로 교체하여 더 아름다워질 계획이다. 갑자기 이제 깨어난 셀레나가 이것이 자신이 여기에 끌려온 이유냐고 묻는다. 카렌은 그녀의 약이 너무 약했나 싶어한다. 셀레나는 달린에게 달려가 카렌이 다른 여성들을 속인 뒤 배신했다고 고발한다. 카렌은 그들을 무시하며 그들의 아름다움이 자신에게 더 잘 쓰였다고 말한다. 셀레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녀는 옛 커미셔너가 자신에 대해 맞았다고. 카렌은 그의 이름을 듣고 놀라며 달린이 그들의 대화를 전송하고 있던 숨겨진 통신장치를 드러내자 당황한다. 갑자기 벽이 폭발하며 올리비아가 그녀의 부대와 함께 들어온다. 크리스티나는 친구들을 확인하며 커미셔너가 카렌의 체포를 명령한다. 올리비아는 달린에게 그들을 미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카렌의 범죄를 입증하여 그녀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증거가 필요했다고 말한다. 카렌은 셀레나의 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 올리비아와 크리스티나는 카렌에게 이렇게 방법으로는 아름다움을 이룰 수 없으며 오직 재탄생만이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카렌은 자신이 매우 추하게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격분한다. 평생 아름다워지려는 그녀의 욕망은 한 여자의 머리카락, 엘프의 피부, 그리고 짐승 여자의 팔을 얻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악마들의 관심을 받게 된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더욱 꾸미기 위해 아름다운 여자들을 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계획이 틀어지자 카렌은 격분하여 300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적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녀는 괴기스러운 괴물로 변신하여 셀레나를 공격합니다. 달린이 그녀를 구하고 크리스티나가 그 괴물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달린은 악마의 마법으로 가능해진 존재들의 융합체라고 설명합니다. 카렌은 촉수로 병사들을 공격하고 병사들은 간신히 방어합니다. 셀레나는 저주받은 눈으로 카렌을 막아 병사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지만 자신의 힘을 소진합니다. 카렌이 다시 공격하지만 크리스티나가 끼어들어 카렌의 손가락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빠르게 재생됩니다. 크리스티나는 검의 진정한 힘을 해방하여 카렌에게 정확하게 일격을 가하고 카렌을 더욱 격분시켜 수백 개의 눈을 소환하여 흑마법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달린이 바닥에 마법진을 그리는 동안 크리스티나는 공격을 막아냅니다. 올리비아는 제자를 돕고 싶지만 지하에서는 강력한 정령을 소환할 수 없어 다음 행동을 주저합니다. 달린이 일어서서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를 믿고 크리스티나는 물러서고 올리비아는 달린이 공격 마법과 방어 마법을 동시에 사용하려고 두 개의 마법진을 그린 것을 눈치채고 감탄합니다. 카렌을 죽이기 전에 달린은 그녀에게 자신이 한 일에 만족하냐고 묻습니다. 카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름다워졌다고 주장하지만 달린은 그녀의 거짓말을 비난합니다. 그는 마법을 활성화시켜 그녀를 장벽에 가두고 마법의 화살로 폭격을 퍼붓는다. 그녀의 몸은 분해되고 장벽은 압축되어 폭발하며 흔적도 남지 않는다. 다음 날, 달린은 올리비아의 저택에서 셀레나에게 필기 시험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녀는 몇 줄을 읽고 나서 두통을 느끼고 달린은 그녀에게 천천히 하라고 조언하며 이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상기시킨다. 셀레나는 전날 저주받은 눈을 사용한 후 저택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달린은 이를 무시한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크리스티나가 셀레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온다. 곧 올리비아와 위원장이 도착하고 위원장은 달린과 셀레나에게 카렌 사건에 엮이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셀레나는 당황하며 그들이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니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달린은 처음에 계획을 들었을 때 놀랐지만 옛날 위원장이 준 해독제 덕분에 카렌의 약물은 그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었다. 위원장은 그 후 셀레나에게 문서를 전달하며 시험 없이 마을에 머물 수 있게 해주었고 셀레나는 매우 기뻐했다. 그 후 올리비아는 달린에게 누군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는데 그 사람은 마법을 가르쳤던 마을의 옛마녀의 아들 덴젤이었다. 덴젤과 달린은 추억을 나누었고 셀레나는 자신을 소개했다. 덴젤은 자신의 어머니가 셀레나에 대해 편지에서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셀레나에게 도시를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했고 셀레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시장에서 셀레나는 과일을 떨어뜨린 소년에게 그것을 돌려주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두려워하며 그를 끌어당겼고 사람들은 셀레나 주변에서 불편해 보였다. 이를 본 셀레나는 슬퍼했지만 달린은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돌아가기 전에 마을을 위해 선물을 사자고 제안했고, 덴젤은 그녀를 위해 과일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던 중 덴젤과 올리비아는 달린에게 그의 강력한 마법에 대해 들었다며 아카데미에 입학하라고 초대했다. 하지만 달린은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올리비아가 달린에게 다가가 그의 영혼에 뭔가 다른 점이 느껴진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만약 그가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싶다면 아카데미에 와서 지식을 넓히라고 제안했다. 덴젤은 또한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면 마을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 달린은 그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으며 셀레나는 그와 떨어지게 될까 봐 슬퍼졌다. 그 후 달린과 크리스티나는 마을로 가는 마차를 탔다. 달린은 아카데미 입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고 크리스티나는 그에게 아카데미에 가라고 재촉하며 이 작은 마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크리스티나의 말은 그의 아카데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셀레나는 더욱 불안해한다. 숲속 깊은 곳에서 젤다풍 사람들 중 링이 거대한 괴물과 싸운다. 그들 중 한 명이 괴물에게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의식을 잃는다. 다른 한 명이 필사적으로 그를 소생시키려 하지만 그의 눈은 생기 없이 텅 비어 있다. 그는 괴물에게 소리친다. 여우 가면을 쓴 남자와 어린 동행이 도착하여 그 자리의 흔적을 발견한다.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명이 간신히 살아남아 그 남자와 소통하려 한다. 그 남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죽어가는 남자는 숲속에 많은 괴물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경고를 남긴 후 그는 숨을 거둔다. 남자는 진지해지며 부족장에게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달린과 크리스티나는 마을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동안 셀레나와 발리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셀레나는 갑자기 달린이 아카데미에 초대받은 것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을 두고 먼 곳으로 떠날까 봐 걱정한다. 그녀가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마을 아이들이 그녀의 꼬리로 장난을 치기 시작하고 셀레나는 그들을 쫓아간다. 달린은 셀레나가 정말 마을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음을 깨닫고 일이 이렇게 계속되길 바란다. 그때 지친 크리스티나가 그에게 다가와 숲을 함께 탐험하자는 요청을 한다. 크리스티나는 숲에 강력하고 사나운 괴물들이 있으며 그들과 싸워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설명한다. 달린은 그녀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한다. 크리스티나는 한 마을 사람이 괴물 때문에 자기 돼지를 그곳에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듣고 돼지를 지키는 용병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하며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달린은 한숨을 쉬며 왜 크리스티나가 돼지를 보호하려고 자원할 정도로 숲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와 함께 가기로 동의한다. 곧 돼지떼가 달린, 크리스티나, 달린의 부하 기사 몇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숲으로 들어간다. 셀레나는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들을 살펴보고 달린은 최근에 이상한 괴물들이 목격되어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곧 풀밭에 도착하고 달린과 다른 기사들은 돼지를 지켜보며 달린은 부하들을 이끌고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한다. 그때 한 마리 돼지가 덤불 속으로 들어가자 덩치 큰 기사가 그것을 되돌려 보내기 위해 쫓아간다. 그가 놀랍게도 돼지가 아닌 칼을 든 사나운 호랑이에 의해 다친 돼지가 튕겨져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다. 호랑이는 그 기사를 다른 돼지로 착각하고 달려들자 경비병은 그만 겁에 질려서 자신도 모르게 실례를 하고 만다. 다행히 반란이 제 시간에 도착하여 거대한 망치로 호랑이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그는 병사에게 주변을 더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뒤에서 몰래 다가오는 거대한 검은 개미를 놓칩니다. 개미 괴물은 그를 매복하고 그것은 반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것 같습니다. 달린과 소녀들은 반란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를 향해 달려가지만 이미 반란은 거대한 개미에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괴물은 달린에게 달려들지만 달린은 에너지 발사로 그것을 쓰러뜨립니다. 크리스티나는 그것이 어떤 생물인지 묻고 달린은 그것이 괴물이 아니라 지하세계의 악마, 단지 하위 스카우트일 뿐이지만 여전히 일반 전사들에게는 너무 강력하다고 설명합니다. 크리스티나는 그가 악마에 대해 왜 그렇게 많이 아는지 묻고 달린은 그가 오래된 마녀의 책에서 그것에 대해 읽었다고 답합니다. 그는 크리스티나에게 그 악마를 붙잡을 테니 그녀가 끝내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동의하며 앞으로 달려가고 달린은 마법 발사로 개미 괴물을 약화시킨다. 크리스티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괴물의 머리를 베어낸다. 자신이 괴물과 싸웠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달린은 그녀에게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고 해가 지자 모두가 마을 장로의 집에 모인다. 그는 반란을 확인한 후 반란의 집으로 돌아가서 반란이 아직 의식은 없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군중에게 알린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경비대 대장을 압도한 그 정체불명의 생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늙은 치료사가 희망적인 소식을 가지고 도착한다. 반란이 의식을 되찾았으며 곧 회복될 것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치료사는 그가 날카로랑이보다 더 강한 괴물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밝혀낸다. 달리는 숲속에 불길한 징조가 있는 것 같다며 걱정을 표하며 조사하겠다고 나서지만 치유사는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해야 하며 그 영역을 침범했을 때만 자연이 반격한다고 경고하며 신중을 당부한다. 달리는 미래의 위협을 막기 위해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치유사는 마침내 그가 누군가를 데려간다는 조건으로 동의한다. 크리스티나가 자원하지만 마을 대장은 그녀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그녀를 맡긴 학원 원장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거절한다. 셀레나가 이 기회를 포착하여 즉시 일어서며 달린과 함께 가겠다고 선언한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의를 보자 거절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달린과 셀레나는 준비를 마치고 숲으로 향하지만 크리스티나는 이미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뒤처지지 않겠다고 한다. 달린은 마을 대장이 명백히 그녀를 보내는 것을 거부했는데 왜 셀레나가 여기에 있는지 묻자 셀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마을의 일원으로서 마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대답한다. 잠시 후 그들의 그룹은 거대한 거미떼를 만난다. 거미들을 막기 위해 함께 힘쓰던 중 숨을 돌리기도 전에 큰 뿔이 달린 원숭이가 나타납니다. 크리스티나는 또 다른 싸움을 각오하지만 셀레나는 빨간 사과를 건네주며 평화롭게 상황을 해결합니다. 크리스티나는 놀라서 셀레나가 언제부터 포켓몬 트레이너 같은 아우라를 풍기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달린을 보니 원숭이 새끼들이 달린에게 마치 좋아하는 나무인 양 매달려 있는 모습에 크리스티나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상황이 재밌어진 일행은 점심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원숭이 가족과 음식을 나눕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크리스티나는 여전히 궁금한 마음에 셀레나에게 괴물이 무섭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셀레나는 웃으며 사실 자신도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티나를 격려하며 셀레나는 아기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주라고 제안하고 크리스티나는 금세 아기 원숭이들에게 매료됩니다. 편안히 앉아있던 달리는 단서를 맞추기 시작하고 거미와 원숭이가 평소 서식지를 떠난 이유가 훨씬 더 강력한 무엇인가에 의해 밀려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어떤 생물이 그 원인일지 곰곰이 생각하면서도 빵 한 조각을 먹으며 사색에 잠깁니다. 갑자기 셀레나는 크리스티나를 바라보며 간단한 빵 한 조각을 먹을 때조차 우아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달리는 빠르게 동의하며 크리스티나는 우아하고 침착하다고 덧붙여서 크리스티나의 얼굴을 붉히게 만듭니다. 크리스티나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알아챈 셀레나는 불안한 마음에 그녀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비결을 나눠달라고 부탁하며 그것이 좋은 남편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희망합니다. 달리는 그녀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특별히 뭘 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키며 이미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셀레나는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달린이 청혼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상상을 합니다. 그때 크리스티나와 달리는 근처에서 악마적인 존재를 감지합니다. 갑자기 공 하나가 그들 쪽으로 날아오며 그 안에는 의식 없는 요정이 들어있다. 잠시 후 또 다른 악마 개미가 나타나고 달리는 빠르게 그것을 향해 돌진하며 셀레나에게 생명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고 지시한다. 크리스티나는 빠르게 달린에게 합류하고 그들은 함께 악마 개미를 처치한다. 하지만 달리는 더 많은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악마 개미들이 그들을 포위하기 시작한다. 두 마리의 개미가 셀레나를 향해 돌진하지만 달리는 에너지 화살로 그것들을 처치하고 크리스티나는 그 방향에서 남은 악마들을 처리하기 위해 서둘러 간다. 또 다른 악마 개미가 달린을 향해 돌진하고 그 마지막 순간 숨겨진 동료가 그것 뒤에서 뛰어오른다. 달리는 재빠르게 땅에 떨어진 개미를 찔러 죽이고 그의 팔을 용의 발톱으로 변형시켜 공중에 있는 개미를 부숴버린다. 한편 크리스티나는 또 다른 악마 개미를 처치하지만 갑자기 또 다른 개미가 그녀의 뒤에서 공격해온다. 제때 반응하지 못한 셀레나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간신히 물리친다. 그들은 요정을 깨우고 요정은 그들의 구조에 감사하며 자신을 마를이라고 소개한다. 마를은 악마 개미들이 상위 권력의 명령을 받고 자신을 쫓아왔다고 설명한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달린, 크리스티나, 셀레나는 마를이 모두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듣는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둘러싸인 느낌을 받지만 악마들에게 둘러싸인 것이 아니다. 크리스티나는 본능적으로 칼을 집어들지만 달리는 적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대신 그 존재들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느낀다. 그는 무기를 내려놓고 크리스티나는 그의 뒤를 따른다. 갑자기 숲의 엘프들이 덤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의 지도자가 앞으로 나와 말에게 그녀를 구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들 중 한 명이 급히 말에게 다가가 인간들과 즉시 거리를 두라고 조언한다.
그는 자신을 안티포레스트의 엘프 지휘관 지오라고 소개하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말은 라미아의 인간들이 자신을 구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달리는 그들이 평화롭게 왔다고 안심시키면서 만약을 대비해 자신 뒤에 숨으라고 한다. 곧 지오는 달린의 그룹을 인정하고 요정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존경의 뜻으로 인사를 한다. 세 사람은 당황하지만 지오는 말이 숲의 주민들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며 달린이 이곳에 온 이유를 조심스럽게 묻는다. 달린은 근처에 괴물들이 나타나서 베룬 마을에서 조사하러 왔다며 숲에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한다. 그는 허락 없이 들어온 것에 대해 사과한다. 지오, 이해하며 숲이 위험한 상태이므로 즉시 떠나자고 제안한다. 달린은 악마 군대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들이 최근 베룬을 공격한 동일한 세력임을 밝힌다. 지오는 놀라며 이들이 엔테이에서 엘프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적들과 같다고 말한다. 크리스티나는 참을성을 잃고 그들이 충분한 병력을 갖추었는지 지오가 왕국에 알렸는지 묻으며 그의 옷깃을 잡고 화를 낸다. 궁수들이 긴장하고 셀리나는 크리스티나를 물리치며 엘프들이 극도의 위험에 무심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다. 전쟁에서 직접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한 셀리나의 발언에 엔테이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달리는 친구의 어깨를 톡톡 치며 그녀가 갑자기 침착함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셀리나는 전사들이 엘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한편 지오의 여동생 파요는 말에게 이 인간들과 라미아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요정은 그들이 친절할 뿐만 아니라 악마 군인들도 물리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근처 요정들은 조용히 동의하며 이 낯선 이들이 믿음직하고 숙련된 것 같다고 말한다. 원주민들의 반응을 살피며 달리는 크리스티나의 단호함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감지한다. 하지만 요정들이 악마 군대를 언급하자 달리는 걱정하기 시작한다. 악마의 왕국과 이 숲을 잇는 차원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차원문이 완전히 열리면 더 강력한 악마들이 엔테이를 침략할지도 모른다. 단호하게 달리는 자신의 용의 영혼이 드러나고 쫓겨나더라도 고대의 힘을 사용하여 위협에 맞서 싸울 것을 맹세한다. 이러한 결의를 가지고 달리는 외부인의 도움을 금하는 요정들의 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도울 수 있도록 지오에게 요청한다. 파요 또한 전통보다 자신의 백성의 안전을 중시하며 낯선 이들의 의도를 믿고 오빠에게 간청한다. 마침내 지오는 숲의 큰 위험과 그들을 돕는 이들의 희생 가능성을 인정하며 양보한다. 엘프의 지도자는 전사들이 엔티의 주민들과 함께 전장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동의의 표시로 달린에게 손을 내민다. 하지만 갑자기 시끄러운 충돌 소리가 숲을 흔들며 하늘을 채운 혼란스러운 에너지가 퍼진다. 달린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로 드러난다. 포털이 열렸다. 3명의 악마가 등장하며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준비를 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달리는 바람 마법을 사용해 자신의 그룹이 마을로 가는 여정을 가속화한다. 회색 갑옷을 입은 악마 예레는 그들의 목표가 악마 군주를 위해 엔티의 주소를 회수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며 붉은 갑옷을 입은 주루는 군주의 신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예레는 지오와 작은 악마에 대해 묻고 그의 높은 만화 수준이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성급한 한 악마는 근처의 엘프들을 잡는 경쟁을 제안하며 이긴 자가 모두를 죽일 권리를 얻는다고 한다. 예레는 약한 적들에 관심이 없어 이를 거절하지만 엘프의 피를 보고 싶어한 제로드는 열심히 추격을 시작한다. 그들이 엘프 마을에 도달하자 수비대는 악마의 접근을 늦추기 위해 화살을 발사한다. 그러나 제로드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고 그는 자신을 4명의 악마 기수 중 첫 번째라고 선언한다. 엘프들이 더 많은 화살로 반격했지만 악마의 갑옷이 너무 강력해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제로드는 전진하며 엘프들의 입구 일부를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무너뜨리고 엘프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든다. 이 즈음에 지오는 자신의 정령 동료들로부터 악마들이 마을의 북쪽에서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받는다. 리더는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남쪽에서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달인의 귀환을 막기 위한 장벽들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제로드는 엘프의 방어를 비웃으며 그들이 자신의 군대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 한 번의 공격으로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게 그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음악처럼 들렸다. 그가 죽이려는 엘프에게 다가가던 중 블랙 로즈 뿌리가 갑자기 그를 얽어매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여성의 목소리가 엘프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했다. 분노한 제로드는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뿌리는 그의 힘과 만화를 빨아들이며 점점 강해졌다. 엘프는 잠시 멈춰서서 데오도라가 자신을 구해준 것을 깨달은 후 북쪽으로 서둘러 떠났다. 그 사이 지오와 그의 부대는 가는 길에 적들을 처치했다. 달리는 조상의 힘을 휘두르며 에너지 폭풍을 풀어 많은 적들을 괴멸시켰다. 크리스티나는 완벽한 검술 실력으로 전장을 누비며 악마들을 베어넘겼고 셀리나는 마법으로 그녀를 지원했다.
지오는 마을로 이어지는 속임수처럼 보이는 나무 숲길을 뚫고 나아갔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며 영토 방어를 강화했다. 달리는 진입을 늦추기로 결정하고 친구들에게 늪에서 얻은 정제된 순수 결정을 주어 강력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크리스티나는 사막 위에서 새로운 토네이도 능력을 선보였고 셀리나는 악마들을 꿰뚫는 흑창을 소환했으며 달리는 숲속에서 폭발을 일으켜 지오를 크게 감탄하게 했다. 이후 요정은 자신이 외부인들에게 더욱 의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인정했다. 달리는 그들의 신뢰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데오도라가 제로드를 향해 식물, 곤충, 동물, 그리고 다른 숲의 생명체들을 파괴한 죄를 지적하며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제로드는 그녀의 말을 일축하며 그러한 행위는 단지 죄와 효소일 뿐이라고 말했다. 데오도라는 그의 말에 역겨움을 느끼며 그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또한 약하고 따라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법사들이 그를 처형하려던 순간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끼어들어 지오가 너무 나아갔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그 후 동료를 죽이려던 데오도라의 마법을 풀어 마법사들의 속박에서 그를 해방시켰다. 그러자 라프라시아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상대에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지오 달린과 그의 동료들이 요정 마을에 도착했다. 지오는 라프라시아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투덜거렸지만 어린 소녀는 그의 허세 때문에 항상 문제에 휘말린다고 놀렸다. 그는 적을 먼저 처치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그가 그 생각을 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때 라프라시아는 데오도라를 바라보며 검은 장미의 여인이 고통의 세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었다. 흔들림 없이 데오도라는 두마귀를 물리치겠다고 선언하며 숲의 정령들에게 힘을 빌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령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갑자기 꽃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라프라시아는 길을 가며 예쁜 꽃들을 꺾었고 그들을 고문하는 것을 즐기며 백합의 정령이 손에서 시들고 제린시아가 썩어가며 애원하는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잔혹함을 목격한 데오도라는 분노가 치솟으며 라프라시아가 붉은 장미의 정령들이 데오도라를 위해 용감히 외쳤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령 동료들을 잃은 분노로 데오도라는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레프라시아는 그녀의 분노를 비웃으며 꽃들이 영양분을 차지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경쟁한다고 지적했고 데오도라는 경쟁이 줄어든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던 데오도라는 공격을 강화했지만 그 아이는 쉽게 그녀의 공격을 튕겨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꽃의 정령임을 밝혀냈다. 하지만 데오도라와 달리 그녀의 꽃은 악마의 영역에서 온 것으로 오직 피와 생명만을 먹고 자란다고 했다. 레프라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의 힘은 희생 에너지를 통해서만 생명을 끌어당기며 데오도라는 이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비록 데오도라가 공격을 계속했지만 레프라시아의 어두운 에너지는 그녀가 불러낸 모든 식물을 빠르게 고갈시켰다. 그러나 어느 순간 덩굴 하나가 레프라시아를 가격해 그녀가 피를 흘리게 했다. 자신의 피를 본 레프라시아는 분노에 차 공격을 더 강렬하게 재개했다. 그 피 상황을 지켜보던 게로드는 라프라시아가 데오도라는 자신의 먹이라 주장하는 것을 무시하고 창으로 공격을 재개했다. 데오도라는 더 많은 덩굴을 소환해 그를 막으려 했으나 게로드는 그것들을 찢어내며 그녀를 밀쳐내고 라프라시아는 다시 한번 공격하며 데오도라의 마나를 흡수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데오도라는 쓰러진 친구들과 가족을 위해 싸우겠다고 결심했다. 마지막 일격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듯 했을 때 강력한 마법이 적들을 방향을 바꾸게 만들었고 데오도라와 돌라는 가라앉는 먼지 속에서 서 있었다. 새로운 인간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악마들은 당황하며 그가 부상당한 마녀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격분한 게로드는 이 배신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격하려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칼로 그를 가로막아 멈추게 했다. 돌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게로드의 목을 베려고 했으나 게로드는 즉시 재생하며 후퇴했다. 라프라시아는 돌란을 뒤에서 기습하려 했으나 한 엘프가 그녀에게 화살을 쏘았고 라프라시아는 그 화살을 간신히 잡아냈다. 분노한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거의 맞을 뻔했는지 묻지만 돌란은 그들이 모든 표적이 손닿는 범위에 있는 엘프 마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단지 그녀의 안개만 억제되면 된다. 격분한 라프라시아는 화살을 부러뜨리고 다시 힘을 방출한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숲에서 사악한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사악하게 웃으며 라프라시아는 괴물 같은 생물이 악마의 포털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루는 그 생물이 도달하기 전에 적들을 처치할 결심을 한다. 그동안 셀레나는 거대한 마법의 뱀을 소환하여 게룬을 공격하지만 라프라시아는 셀레나의 만화로 인해 그녀의 안개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힘을 더 얻기 위해 혼란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던 라프라시아는 돌란이 폭발 마법을 시전하면서 방심하고 날아가게 된다. 데오도라는 뿌리로 이어서 라프라시아를 강하게 가격하며 그녀의 낙하를 더 악화시킨다.
셀레나는 돈란이 도착할 때까지 거룩을 뱀들로 억제하며 나머지는 그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주문을 준비한 돈란은 거룩에게 불창을 던질 준비를 하지만 뒤에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타깃을 바꿔 다가오는 적들에게 불창을 날린다. 하지만 한 발사체가 주문을 가로막으며 폭발이 일어난다. 연기가 거치며 신비로운 인물이 거룩의 실패를 꾸짖는다. 그 인물은 셀레나에게 결투를 도전하는 제론이다. 돈란은 이번에는 제론의 기운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며 거룩은 뱀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분노한 거룩은 제론에게 사냥감은 자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셀레나가 공격당하려는 순간 크리스티나는 검으로 그 타격을 막아낸다. 크리스티나의 힘에 감명받은 거룩은 그녀가 초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지만 크리스티나는 그런 힘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녀를 강력한 상대라고 생각한 그는 싸울 준비를 한다. 크리스티나는 검을 활성화시키고 게루드를 공격하며 그의 일격을 피하고 그의 꼬리를 타고 올라가 강력한 일격으로 그의 목을 베어낸다. 비록 게루드가 빠르게 재생하지만 그는 그녀의 능력에 충격을 받으며 그녀를 반드시 파괴하겠다고 다짐한다. 굴하지 않고 크리스티나는 다시 돌진하고 셀레나는 땅의 정령들을 불러 게론을 억제하고 저주받은 폭발을 그에게 내뿜는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게론은 다치지 않고 다시 나타나며 셀레나와 돈란은 그의 회복력에 충격을 받는다. 게론은 웃으며 소녀의 열정을 칭찬하고 그녀가 다시 진지하게 그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시도를 조롱하며 자신을 감싸고 있는 뱀들이 악마의 세계의 사악한 뱀들과는 달리 그에게 위안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는 라미아가 정말로 죽일 준비가 되었는지 의문을 품으며 결단력이 부족한 저주받은 소녀는 생사의 싸움에 설 자리가 없다고 경고한다. 거론은 쉽게 결박을 풀고 도끼로 반격합니다. 돈란이 동료를 방어하기 위해 개입하여 검으로 공격을 막고 마법이 실린 주먹으로 거론을 날려보냅니다. 돈란이 싸움이 끝났다고 선언하지만 엄청난 악마 요르그가 천둥 같은 충격과 함께 착지하며 전장을 먼지와 경외심으로 뒤덮습니다. 렌테이의 마지막 악마 침입자인 요르그는 주변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기운을 발산합니다. 서쪽의 대부분 적군이 패배했다는 병사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엘프 지휘관 지오는 이 압도적인 존재에만 집중합니다. 요르그는 거론에게 방해해서 사과하지만 거론은 요르그의 압도적인 힘을 인지하고 기꺼이 비켜섭니다. 거론과 라프라시아는 적을 당황하게 하려 하지만 이 악마는 전투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날카롭고 정제된 에너지의 기운을 발산합니다. 요르그는 대담한 어조로 이렇게 용감하고 강력한 상대, 이 정도 수준의 악마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상대와 싸운 지 오래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이 결투가 짜릿할 것이라 확신한 돈란은 망설이지 않고 검을 뽑아든다. 물러서지 않으려는 그는 적을 향해 돌진하며 악마의 공격을 쉽게 막아낸다. 순간을 포착한 돈란은 대담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적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한다. 깜짝 놀란 요르그는 그 이름이 이 인간과는 관계없는 사람의 이름임을 깨닫는다. 두 개의 거대한 검을 휘두르는 악마는 돈란의 방어를 뚫으려 하지만 돈란은 마법으로 그 공격을 물리친다. 자신의 용의 만화가 드러났음을 깨달은 돈란은 앞으로 나아가 검을 악마의 방패에 꽂고 고대의 만화 숨결로 그 힘을 증폭시킨다. 악마는 맹렬히 반격하지만 빗나가고 돈란은 폭발 마법으로 되갚지만 적은 다치지 않는다. 악마의 방패와 세 개의 검이 피해를 흡수해 뛰어난 실력을 드러낸다. 한편 크리스티나는 돈란이 악마를 계속 방어적으로 만드는 능력에 감탄하고 디오도라조차 그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습니다. 돈란의 힘에 놀란 악마는 인간 적수에게 놀라움을 인정합니다. 똑같이 흥미를 느낀 돈란은 이 존재가 고대 신 또는 타락한 신인지 궁금해하며 악마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돈란은 위험 사이에서 자신의 용의 형태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인간 능력으로는 그렇게 강력한 상대를 이길 수 없었지만 전력을 다하면 엘프 마을 전체가 파괴될 것입니다. 인간의 침묵에 지친 악마는 그들의 무기가 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세 개의 검을 휘두르며 그는 그것들이 크게 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요르그는 더욱 사나운 공격을 시작하여 돈란이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돈란은 악마의 가슴을 베었지만 상처는 즉시 아물었고 이는 요르그의 전투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만화가 솟구쳐 오르며 그 에너지는 끝없는 듯했다. 라프라시아와 지로드가 싸움에 합류하자 크리스티나와 셀리나는 반격했다. 하지만 지렌이 그들의 길을 막아서며 라프라시아와 지로드가 돈란에게 자유롭게 마법을 퍼붓도록 했다. 마법이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돈란은 대응하기 위해 드래곤 만화의 일부를 방출해야 했고 그 결과 유령 같은 용의 날개가 나타났다. 그는 바람 마법으로 공격을 손쉽게 막아냈다. 그 후 고대용은 에너지 광선을 소환하여 상대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공격했다.
이를 본 요르그는 주변 환경에서 만화를 끌어들이며 게임의 판도를 바꿀 마법을 준비했다. 그는 다음 공격을 견뎌낼 수 있다면 돈란을 가치 있는 적수로 인정하겠다고 맹세했다. 엄청난 힘으로 악마는 세 개의 거대한 빛의 칼날을 소환하여 파괴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돈란은 셀리나에게 미소 지으며 칼을 들어 용의 에너지를 모은 후 마법을 하늘로 손쉽게 튕겨냈다. 강력한 기술이 무효화된 것을 목격한 요르그는 웃으며 돈란의 실력을 칭찬했다. 요르그에게 있어 이렇게 강력한 상대와 맞서는 것은 지표로 나선 이유를 정당화하는 일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흔들림 없이 돈란은 요르그에게 자신이 재미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갑자기 요르그는 싸움에 흥미를 잃었다고 선언했다. 돈란이 이에 대해 묻자 요르그는 그가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물으며 그들의 싸움이 부수적인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요르그는 칼을 땅에 꽂으며 숲의 주민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선택을 주었다. 죽음을 위해 싸우거나 악마의 군대에 합류해 살아남으라는 선택이었다. 악마들은 그들의 결정을 위해 3일 후에 돌아올 것이다. 떠나기 전에 요르그는 그날 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가렌은 셀리나를 꾸짖으며 적에 대한 자비가 패배보다 더 큰 죄라고 말했다. 요르그는 크리스티나가 준 굴욕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완벽하지 않다고 경고했었다. 라프라시아는 디아도라를 괴롭히고 죽이겠다고 맹세했으며 요르그는 친구와 가족을 파괴한 악마에게 복수를 다짐했다. 요르그는 사흘 안에 돌아오겠다고 재확인하며 악마의 세력은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돈란은 때가 되면 자신의 모든 힘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악마는 또 한 번 음흉한 웃음을 짓고는 날아갔다. 돈란 자신과 맞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치 못한 전망에 대해 생각하며 위험이 지나가자 셀리나는 돈란에게 달려가 공격을 받는 동안 그가 지었던 웃음소리에 겁에 질려 꽉 껴안았다. 돈란은 자신이 다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괜찮은 것 같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주제를 바꿔 크리스티는 돈란의 행동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그는 지오와 엘프들도 그의 관심을 끌었기에 질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곧 마을로 안내되었지만 셀리나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돈란은 그러한 절망적인 시기에 마을 사람들의 신중함을 이해했다. 그들은 엔테이 부족장 디오를 만났고 디오는 그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늑대인간인 레이크와 거미형 생물인 알시온을 소개했는데 그들은 다른 숲부족의 지도자인 듯했습니다. 돈란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던 디오는 인간 도시의 정통한 요정 올리비아를 불러 추가적인 통찰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요정은 모두에게 편안하게 인사하며 돈란의 이전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올리비아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묻자 올리비아는 마을에서 태어나 밖에서 살았지만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오는 인간들이 올리비아를 알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마을장은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요르그가 제안한 대로 사흘을 기다리는 대신 그들은 내일 정오에 전사들을 직결시켜 악마의 차원으로 통하는 포털을 파괴하고 침입자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알시오는 악마들이 포털의 에너지에 의존한다고 설명했고 레이크는 그것을 파괴하면 악마들이 후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란은 자신의 그룹이 엘프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디오는 그들의 선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레이크는 비록 자신이 과소평가된 느낌이 들지만 인간들의 강함을 인정하며 엔티 부족은 겸손하게 그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한다. 알시오는 그들의 존재를 축복이라며 동의한다. 올리비아는 부족장에게 돈란의 그룹이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이미 왕국의 도움을 요청했기에 그들은 이 전쟁을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다. 비록 증원군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엘프들이 쓰러지더라도 숲을 되살릴 방법을 약속한다. 수많은 간청을 들은 후 디오는 마침내 마음을 돌려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돈란은 그들의 집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결단력과 자신의 결심에 감동하여 셀리나와 크리스티나와 함께 엔티의 숲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한다. 긴장감이 고조되자 조용히 지켜보던 디부도라는 이상한 행동으로 돈란의 시선을 끌며 방을 나선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인간에게 패배한 분노에 휩싸인 게르드가 하급 악마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와중에 라프라시아는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 그를 고문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하찮고 낭비적이라고 여긴 자레는 그들에게 개입하여 사막과 같은 병사들이 아무렇게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일깨워준다. 그는 가장 강한 악마인 요르그에게 그들의 무모함을 제어할 것을 묻는다. 요르그는 다가올 전투를 위해 그들의 분노를 부채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돈란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한다. 돈란의 기술, 만화, 그리고 투지에 감명받은 그는 그들의 다음 결투가 결정적이고 전설적인 승부가 될 것이며 전쟁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과거를 회상하며 요르그는 전쟁의 신군대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본다.
전투 중 한 천사는 타락한 신들이 골칫거리 괴물들을 만들어낸다고 불평하는 반면 다른 천사는 그들과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르그는 전선에 있는 올스를 걱정하며 자신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폭발이 일어나자 모두의 시선이 돌린다. 거대한 생물 하나가 전장에서 나타나고 천사는 그 생물이 미랄 여신에 의해 소환되었다며 기뻐한다. 그 생물은 아마 올스를 향해 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르그는 불안해한다. 그것은 한때 악마들을 두렵게 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고대의 용이다. 그는 이 생물이 알파이자 오메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전쟁의 결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깨닫는다. 이런 적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에 악마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이런 규모의 도전은 오랜만이기 때문이다. 한편 돌란에서는 그가 다에도라에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일에 대해 질문한다. 그녀는 그를 이상하다고 치부하며 그가 그런 대우에 익숙하다고 인정한다. 라프라시아에게 입은 데오도라의 상처가 아직 낫지 않은 것을 본 그는 돕겠다고 나선다. 의심스러워했지만 그녀는 동의했고 돌란은 자신의 생명력을 사용하여 상처를 정화한다. 그런 상태에서도 버텨낸 그녀에게 놀란다. 돌란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며 데오도라는 그가 정말 인간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돌란은 그저 특이한 인간으로 여겨지길 바란다고 대답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오도라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다. 그녀가 야생화를 바라보는 것을 본 돌란은 그녀가 그 꽃들을 슬퍼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라프라시아가 아름다운 영혼들을 파괴했고 이 꽃들은 그런 운명을 당할 만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라프라시아가 살아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데오도라의 결의는 더욱 강해진다. 숲의 정령들을 위한 복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데도라는 정의를 가져올 것을 맹세합니다. 돌란은 도움을 제안하고 데도라는 그의 어색함에 즐거워하며 치료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그와 나눈 대화가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떠납니다. 잠시 후 돌란은 자신의 일행에게 돌아와 외국 영웅들을 방문하여 차를 마시고 있는 파요와 마르를 만납니다. 그때까지 함께 있었던 셀레나는 크리스티나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도 날씬한 것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크리스티나는 살이 잘 찌지 않고 식사와 운동의 균형을 맞춘다고 설명합니다. 셀레나는 크리스티나의 가느다란 허리와 부러울 정도의 곡선을 칭찬하고 파요도 두 사람 모두 매력적이라고 덧붙입니다. 파요의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자 마를은 그만하라고 말하고 크리스티나는 그런 마른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며 부드럽게 꾸짖습니다. 그 남자는 부적절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차분히 대답한다. 사실 그는 파요가 아무에게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엘프는 인간의 어색함을 넘기기로 한다. 그때 크리스티나는 모두에게 내일 일찍 출발할 것을 상기시키며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한다. 돌란은 접시를 치우기 시작하지만 셀레나는 자기가 맡겠다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예상치 않게 움직인다. 나중에 그가 해먹에 누워 잠을 잘 수 없자 돌란은 일어나 발코니에서 셀레나가 봉제버섯 인형을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는 쉴 수 없었다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왔다고 고백한다. 달빛에 비친 마을을 바라보며 그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셀레나는 나무 사이로 비치는 부드러운 빛을 감상하고 돌란은 그런 조화가 엘프들이 자연과 수세기 동안 공존한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때 희미한 소리를 듣고 돌란은 그것이 전쟁이 다가오면서 대장장이들이 밤새 일하는 소리라고 추측한다. 그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셀레나는 조용해지지만 돌란은 그녀 옆에 앉아 경치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밝힌다. 자신의 특이한 점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고 있는 그는 자신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고백한다. 하지만 셀레나는 그의 말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돌란은 전투 후 마을에 도착한 이후로 셀레나의 불안함을 눈치챘다고 고백한다. 그는 셀레나를 혼란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녀가 전쟁에서 유능하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셀레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망설임이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고 고백한다. 그건 더 깊은 문제야? 그때 크리스티너가 깨어나지만 실리너는 자신이 그 싸움에서 악마를 죽일 수 있었다고 말해. 그냥 살럼의 힘을 써서 그를 눌러버리면 됐어. 하지만 그녀는 얼어붙었어. 생명을 끝내는 것이 두려워서. 비록 다이어더러의 많은 엘프들이 다쳤지만 그녀는 악마가 사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의 생명을 끝내는 생각에 마비됐다고 고백해. 전쟁이니까 그녀는 변해야 한다는 걸 인식해.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 돌런은 항상 레이미어즈가 잔인하다고 믿었지만 실리너를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해. 만약 그녀가 전설 속 냉정한 성격이었다면 그는 절대 그녀를 바라 안에 환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선호하며 그녀에게 특별한 것을 주기로 결심한다. 그의 비밀 기술인 팔찌를 만들며 그는 그것을 그녀의 손목에 묶으며 다음 전투에서 그녀의 안전을 기원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부탁하며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감동한 셀레나는 그가 준 선물에 감사하며 그들 사이에 부드러운 연결이 시작된다. 크리스티나는 그 순간을 방해하며 다가오는 전투 전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담요를 덮어준다. 그녀는 자신이 배제된 느낌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엔테이 숲마을의 아름다움을 즐긴다. 경치에 감동한 전사는 마을을 보호할 것을 다짐한다. 돌라는 동의하고 셀레나는 일어나서 다시는 망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지오, 피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깨닫는다. 영감을 받은 크리스티나는 마을을 위협하는 악을 물리치겠다고 다짐한다. 후에 셀레나는 잠이 들고 크리스티나는 그녀가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주제를 바꾸며 크리스티나는 돌란에게 초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묻는다. 그가 모른다고 하자 그녀는 그 질문을 잊어버리라고 말하며 넘긴다. 새벽이 밝고 지오는 엔테이의 전사들을 모아 엘프의 땅을 괴롭히는 악마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집을 지키다 죽은 이들의 죽음을 애도한다.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그는 복수를 다짐하고 악마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대를 결집시킨다. 호위대는 적의 포탈을 향해 나아간다. 앞서 진행된 전략 브리핑에서 올리비아는 포탈의 구조를 설명했다. 주요 게이트와 3개의 보조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녀의 팀은 호수의 야수인들과 알시온의 거미들과 함께 보조 게이트를 맡는다. 지오 대장의 부대는 돌란과 그의 일행을 주요 게이트로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다. 가는 도중 셀레나는 예감을 느끼고 그녀의 마차를 지오 대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향을 틀었다. 결전의 순간 엔테이 숲의 전사들은 포탈을 향해 행진하며 악마들이 성스러운 땅에 피를 쏟기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서 알시온은 적의 광기를 비난하고 엔테이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한다. 지오는 그녀의 용기를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것을 빈 공허한 자만심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근처에서 라프라시아는 가론이 부가 문을 이용한 우세를 불평하며 그가 더 많은 이들을 죽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때 그녀의 라이벌 디아도라가 나타나 1대1 결투를 준비한다. 다른 문에서는 자렌이 지오의 지휘를 받는 엘프들을 쉽게 처치하며 그들의 약한 공격을 무시한다. 지오는 그들에게 자렌의 관절을 목표로 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이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셀레나가 개입하여 가이아 스트라이크로 가론을 바위 아래 묻어버린다. 셀레나의 마법의 힘에 놀란 피오는 셀레나가 왜 주요 문에 있지 않냐고 묻는다. 셀레나는 달인과 크리스티나에게 맡겼다고 설명하며 가론과 싸우던 엘프들에게 안도감을 준다. 하지만 자렌이 바위 더미에서 벗어나며 라미아가 전투에 돌아온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자렌은 그녀의 강력한 마법 능력을 인정하지만 농담처럼 그 생물을 삼키는 게 재미있을 거라고 말한다. 라미아는 지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이 먼저 그것을 삼킬 거라고 응수한다. 달린과 지루해하는 크리스티나는 마차로 주요 포털로 향하면서 셀레나에 대해 걱정한다. 달리는 자신감이 있지만 전쟁이 치열할 것임을 알고 셀레나가 모든 것을 다해 싸우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있다. 그는 셀레나에게 전투를 위해 강력한 마법 수정 구슬을 주었다고 말하며 크리스티나를 안심시키지만 그녀는 잠시 긴장을 풀 뿐이다. 그러나 크리스티나는 여전히 걱정된다고 인정하며 친구가 악마에게 넘어갈까 봐 두려워한다. 한편 지루드는 도전이 부족해 짜증을 내며 여러 적을 처치한다. 알시안과 그녀의 거미들이 괴물을 거미줄에 가두고 짐승들이 직접 공격하지만 악마는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반격한다. 크리스티나는 마차를 모라보조 포털로 급히 달려가 지루드를 돕고 달리는 주요 포털에 남아있다. 주저없이 그녀는 전투에서 처음 마주쳤던 악마와 맞서게 된다. 마법 학원생의 공격에 압도당한 악마가 쓰러지지만 그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크리스티나는 알시안과 동료들에게 최대한 많은 생존자를 데리고 탈출할 방법을 찾으라고 재촉하며 혼자 적과 맞선다. 제로드는 달린과 싸우는 게 더 좋지만 크리스티나와 싸우는 것에도 만족하며 그녀를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한다. 침착하게 크리스티나는 시간이 없으니 지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엘스파르다의 각성을 활성화하고 적과 맞선다. 제로드는 웃으며 열렬히 전투에 임하지만 크리스티나는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위를 뛰어넘어 검으로 공격한다. 제로드는 방패로 맞고 거세게 반격하지만 그의 강력한 타격은 쉽게 피해진다. 크리스티나는 그의 투구에 일격을 가해 금을 간다. 제로드가 재생되면서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지만 크리스티나는 그 칭찬을 거절하고 주요 문으로 향한다. 대리는 병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며 서둘러 도움을 주러 간다. 한편 분노에 휩싸인 데오도라는 자신의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처치한다. 좌절한 그녀는 라프라시아에게 직접 맞서라고 요구한다. 라프라시아는 웃으며 그녀의 하수들을 물리치고 마법을 사용해 그 지역을 봉인하여 간섭을 막는다.
라프라시아는 자신의 움직임을 마친 후 자신의 힘이 담긴 안개를 내뿜으며 데오도라는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고 바람 마법으로 그것을 해산하려 한다. 그녀의 적응력에 감탄한 데미니스는 그녀를 칭찬하며 자신이 흡수한 생명도 조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죽은 자들의 생명 에너지를 데오도라 쪽으로 밀어내며 생명의 힘이 크고 그 사용법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진다고 선언한다. 데오도라는 공격을 피하지만 라프라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는 것을 느낀다. 뿌리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마법사의 방어는 산산이 부서지고 그녀는 강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라프라시아는 그녀를 조롱하며 쓰러진 동료들의 힘을 비웃고 데오도라의 분노를 더욱 자극한다. 데오도라는 반격하기 위해 더욱 단단하고 무거운 뿌리를 소환한다. 뿌리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자 데미니스의 혼돈스러운 힘에 에너지가 빨려 들어간다. 승리를 확신한 라프라시아는 상대가 방어할 수 없다고 믿으며 공격을 퍼붓는다. 하지만 전투가 치열해짐에 따라 데오도라는 예상치 못하게 뿌리에서 검은 꽃을 피워내며 검은색은 모든 것을 흡수하고 검은 장미는 모든 일을 사로잡는다고 선언한다. 데오도라는 수년 동안 막대한 힘을 감춰왔지만 라프라시아 같은 적을 상대로는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심하고 주저하지 않는다. 그녀를 둘러싼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본 라프라시아는 자신 안에서도 같은 힘을 인식했다. 두려움보다는 그 도전을 반기며 누가 먼저 상대의 생명을 빨아들일지 궁금해했다. 두 사람은 안개를 풀어냈고 그것은 격렬하게 충돌했다. 수년간의 억제에 지친 데오도라는 라프라시아의 힘을 맞추기 힘들어했고 데미니스의 안개는 그녀의 생명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데오도라의 증오를 즐기며 라프라시아는 그 순간을 음미했지만 데오도라는 그것이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갑자기 라프라시아의 피부에서 그림자 장미들이 터져나왔고 데오도라는 이전 싸움에서 검은 장미 씨앗을 심어놓았음을 드러냈다. 장미의 뿌리는 곧 라프라시아를 짓누르며 죽음에 이르게 했다. 승리에 지친 데오도라는 또 다른 적을 마주할 힘이 없음을 깨달았지만 주변의 제르츠들은 평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마녀가 죽음에 굴복하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삼켜질 준비를 하지만 갑작스런 에너지 폭발이 악마들을 소멸시킵니다. 데오도라는 의식을 잃기 전에 용과 같은 날개를 가진 달린을 봅니다. 한편 셀레나는 깨어나 피오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신이 마법을 걸고 흙으로 방패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나무가지에 찔린 것을 보고 실패했음을 깨닫습니다. 라프라시아가 지키던 차원문을 파괴한 달리는 데오도라에게 그녀 밑에 있는 마법진이 치유와 보호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의 날개에 대해 묻자 달리는 자신은 인간이지만 과거 용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데오도라의 표정은 용의 환생을 만난 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데오도라는 요르그와 싸우겠다고 제안하지만 달리는 데오도라와 함께 홀로 그와 맞설 것을 고집하며 그에게 숲을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한편 자레는 계속해서 학살을 자행하는 동안 지오와 피오는 나무가지에 꼬리가 꿰뚫린 셀레나를 구출합니다. 지오가 셀레나를 부축하는 동안 피오가 나무 조각을 제거하자 셀레나는 비명을 지릅니다. 진통 마법을 걸기 전에 달린의 수정이 상처를 치유합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 피오는 라미아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숲을 떠날 것을 재촉하며 그녀에게 탈출할 기회를 줍니다. 셀레나는 주저하지만 엘프는 친구를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그녀를 다그칩니다. 한편 조르구와 크리스티나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전사가 모든 공격을 적중시키지만 악마는 순식간에 치유됩니다. 지친 크리스티나는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지 묻지만 조르구는 초인은 일반인보다 우월하다며 그녀의 말을 무시합니다. 좌절한 그녀는 설명을 요구하고 그는 초인들이 한때 인류를 거의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하고 마법적인 존재였다고 설명한다. 그는 초인들이 악마의 천적이었고 고대 용조차 물리칠 수 있었다고 덧붙이며 마지막 용의 몰락을 이야기한다. 달린이 도착하자 조룩은 자랑스럽게 자신이 초인과 싸우고 있다고 선언한다. 크리스티나는 이해하며 자신이 초인임을 깨닫는다. 자신의 기원을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의 힘이 눈앞의 악마 같은 존재들을 물리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의 사지를 자르고 조룩이 용이 그런 적을 마주했을 때 어땠을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검으로 악마의 목을 치며 대답한다. 그녀는 용과 영웅이 동맹이었지만 인간이 용을 배신하여 깊은 원한을 남겼다고 말한다. 달린을 마주한 조룩은 자신이 예스승, 전쟁의 신 올리드스가 인간과 싸우는 모습을 봤다고 회상하며 비슷한 싸움을 갈망한다. 달린은 악마가 자신에게 도전할 용기가 있는지 묻지만 자신이 인간을 해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조룩은 그를 악마의 세계로 초대하며 그들은 포털을 통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들이 도착하자 악마는 부활한 용을 열정적으로 맞이하며 그런 값진 상대와 힘을 겨루고 싶어한다. 한편 페이오는 셀리나에게 돌아보지 말고 떠날 것을 촉구한 후 자신의 작별 인사를 전하며 혼자 숲속으로 떠난다.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라미아는 두려움과 절망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상처를 입을까 두렵지만 동시에 타인을 해치는 것도 두려워한다. 심지어 적에게조차. 무엇보다 그녀는 도망치기를 거부한다. 셀리나는 페이오를 따라가기로 결심하지만 싸우는 것에 대한 혐오감과 친구들이 위험에 처한 채 전쟁을 떠난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눈물을 흘린다. 페이오와 자린이 충돌할 때 셀리나는 식물 기반의 비밍 주문으로 악마를 묶지만 그는 쉽게 풀려난다. 자린의 갑옷의 틈이 보이자 지오는 그 틈으로 화살을 쏘고 엘프 마법사는 같은 지점에 마법을 쏘지만 피해는 미미하다. 부상을 입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린은 그들의 팀워크를 칭찬하며 자신의 몸통 갑옷을 벗는 장치를 작동시킨다. 그러자 그의 뼈들이 철선에 연결되어 엄청난 힘으로 휘두르며 무기를 드러낸다. 엘프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들은 셀리나는 돕고자 하지만 자신의 두려움과 망설임에 의해 제지된다. 고통 속에서 그녀는 달린이 선물한 마법의 팔찌를 바라보며 그 힘이 자신에게 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해를 끼치기보다는 그녀는 무력하게 동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더 싫어한다. 자린은 지오의 머리를 움켜잡고 엘프의 리더를 완전히 지배한다. 파요는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악마는 대장을 나무에 내동댕이 치고 그를 저항할 힘이 없을 정도로 약하게 만든다. 자린은 자신의 치명적인 무기를 들고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위해 거대한 도끼를 치켜들며 라이벌에게 조롱 섞인 작별을 고한다. 그때 셀리나가 개입하여 지린을 땅에 사슬로 묶어 가둔다. 자신의 진정한 적을 마주한 악마는 구속을 부수고 거친 물기로 반격하지만 셀리나는 마법의 뱀을 소환하여 지린의 사슬을 쳐서 풀어놓고 잠시 그를 기절시킨다. 분노한 지린은 싸움을 더 격화시킬 준비를 하지만 셀리나는 타이탄 주먹을 시전하여 그를 땅에 내리꽂는다. 먼지가 일면서 셀리나는 파요에게 후퇴를 명령하고 그녀의 넘치는 만화는 동료들마저 위협적으로 만든다. 엘프는 동료들과 함께 도망치고 지린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다시 일어나 악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셀리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거대한 바위들을 던져 날린다. 지린은 도끼로 그것들을 베어내지만 그들의 결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녀는 악마의 뱀의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며 레미아의 눈에 사악한 힘을 이용해 상대를 마비시킨다. 그녀는 언자렘을 소환하여 처참한 공격을 퍼붓는다. 팔찌의 빛에 의해 힘을 얻은 그녀는 뱀머리들이 합쳐져 가렌을 삼키는 용이 되어 결투를 끝낸다. 셀리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돌란에게 자신의 악마 세계에서의 임무가 끝났다고 선언한다. 고대의 용, 발림의 침략자들 중 가장 강력한 적수는 어둠의 영역의 황폐함을 상징한다. 돌란은 성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요르그가 왕족을 섬기다가 이제는 용병으로 일한다고 밝혀낸다. 돌란은 검을 뽑으며 이를 일축하고 제약 없이 싸우기를 갈망한다. 그는 지하세계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날개를 펼치며 이를 경외하는 요르그를 놀라게 한다. 요르그는 독수리 신들이 두려워하는 7 원초적 용 중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용을 숭배한다. 결연히 요르그는 네 자루의 검을 움켜잡고 돌란은 그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다짐한다. 요르그가 돌란에게 돌진하자 돌란의 빠른 반격이 그를 물러서게 만든다. 요르그는 신성한 힘과 지구의 포효로 자신의 몸을 강화한 뒤 악마를 두 동강 낼 수 있는 빠르고 결정적인 일격을 날린다. 그는 차원 시행을 발동시켜 두 개의 전기화된 먼지 파도를 돌란에게 향해 내뿜는다. 단 하나의 검격으로 돌란은 마법을 깨고 요르그 뒤에 산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며 그의 엄청난 힘을 증명한다. 한편 엘프군은 크리스티나, 데오도라, 그리고 친구와 제외하며 미소 짓는 셀리나를 만난다. 그들은 돌란이 요르그와 함께 차원문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며 군대에 서둘러야 한다고 전한다. 차원문 가장자리에 도달한 올리비아는 용과 고위 악마가 전투를 위해 지하세계로 갔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중심에 돌이 있는 마법진을 발견한다. 디엘빙의 군인들이 마법연구소 소장에게 가장 강력한 악마만이 남았다고 알린다. 엘프는 돌란이 지옥의 영역에 있다고 설명하고 렌테이의 지도자는 숲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을 봉인하는 것을 고려한다. 그로 인해 돌란이 그 안에 갇히게 될지라도 이를 일부는 가치 있는 희생으로 보고 다른 일부는 불명예스럽다고 여긴다. 포털 안에서 돌란과 요르그는 치열한 결투를 벌인다. 악마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대용은 굳건히 버티며 심지어 배에 직접적인 주먹을 맞고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 남자는 엄청난 힘으로 공격해 요르그의 헬멧과 뿔을 모두 부수고 심각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운다. 악마는 굴하지 않고 일어나 자신이 뛰어난 검술을 자랑한다. 엔테이 숲에서 크리스티나와 셀리나는 알시온의 포털 봉인 계획을 거부하며 지오와 테오가 이를 지지한다. 알시온은 안보 회복이 우선임을 주장하며 지금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말한다.
테오는 평화는 희생을 요구한다고 동의한다. 블레이크는 패배가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돌란의 동맹들은 그의 결단력을 신뢰한다. NT의 지도자들은 포탈 봉인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며 분열을 심화시킨다. 셀리나는 돌란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혼자 지하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가 NT를 위해 희생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에도라는 포탈을 봉인하지 않음으로써 명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지하며 다른 이들을 돌란의 성공을 믿게 만든다. 전투가 격화되면서 요르그는 4,000개의 격렬한 대기를 펼치지만 용은 이를 피하고 강력한 숨결로 반격하며 먼 지하 세계의 여인의 시선을 끈다. 돌란은 용의 팔 3개를 절단하며 응수하지만 요르그는 쓰러지지 않는다. 전투 후 돌란은 요르그를 반으로 쪼개며 그의 결단력이 신 알즈와 같다고 주장한다. 악마는 자부심을 느끼며 그 말에 영광을 느낀 채 죽어간다. 떠나기 전에 돌란은 그에게 검을 그가 죽인 사람들의 상징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요르그가 떠난 후 돌란은 전쟁의 신에게 작별을 고한다. 한편 지옥의 여인이 그를 지켜보며 또 다른 만남을 고대한다. 엔테이에서 셀리나는 돌란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군대는 포털을 파괴하고 연회를 열어 축하한다. 알파 타이어에서 셀리나와 크리스티나는 돌란에게 그의 생각을 묻고 그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칭찬한다. 타요는 농담을 하지만 돌란은 그가 진지하다고 주장한다. 튜의 노멜스는 크리스티나에게 그녀의 전투에 대해 묻고 타요는 돌란에게 그의 다음 계획에 대해 묻는다. 처음엔 혼란스러워하던 돌란은 셀리나를 바라보며 춤을 추자고 초대한다. 셀리나는 동의하며 한때 도망치려 했으나 돌란과 그의 유물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한다. 돌란은 그녀에게 감사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감정을 다르게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파티가 끝날 무렵 빌레미아는 금요일 밤에 내 계부보다 더 취해 있고 돌란은 배경에서 흐르는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있다. 그 목소리에 끌린 돌란은 크리스티나가 악마 드래곤을 물리친 영웅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노래가 끝나자 돌란은 박수를 치고 크리스티나는 그를 보고 끔찍한 노래라고 사과하지만 돌란은 강력히 반대한다. 궁금해한 그는 노래의 유래에 대해 묻고 그녀는 이 노래가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고 설명한다. 돌란은 영웅이 용을 처치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지만 크리스티나는 노래는 거기서 끝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생각을 묻고 그는 백룡이 영웅과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제안한다. 다음 날 돌란은 엔테이 숲을 떠난다. 작별 인사 중 올리비아는 다시 그에게 마법학원에 오라고 초대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 닥도레이는 그에게 약초용 검은 장미 씨앗을 주고 갑자기 입맞춤을 해 그를 놀라게 하며 셀레나는 충격에 빠진다. 나중에 돌란이 혼자 바른 마을로 돌아와 문을 열자 갑자기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가슴을 관통하며 그는 경악한다. 다음 날 그 소녀는 일어나 얼굴을 씻고 과수원을 확인하며 그 열매에 놀라워한다. 셀레나가 도착하여 그에게 손을 흔들고 돌란은 모든 드래곤이 하나의 출처에서 나왔으며 자신이 첫 번째 드래곤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들이 연결을 만들기 시작할 때 태어났다. 외로운 드래곤은 신들을 초대하고 자신을 조각내어 하이페리온, 브리트라, 요르문간드, 알렉산더, 레비아탄, 바하무트라는 드래곤들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드래곤의 심장이 돌란, 즉 최강의 드래곤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더 듣고 싶어 하지만 돌란은 이야기를 나중에 계속하겠다고 약속한다. 한 소녀는 자신이 바하무트라고 주장하고 소녀는 알렉산더를 선호한다. 후에 다에도라는 돌란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고 그는 예전에는 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이 듣고 싶어 했다고 대답한다. 피오는 돌란이 마치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에 감탄한다. 그룹이 바렌을 거닐면서 크리스티나는 마을의 활기찬 에너지를 감탄하고 돌란은 이 발전이 엔테이에서 온 이방인들 덕분이라고 말한다. 피오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엘프들의 거래 기회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에도라는 그들의 감사가 더욱 깊다는 말을 전하며 돌란과 그의 친구들이 4명의 악마 기사들을 물리쳤기에 젊은 전사가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한 엘프가 돌란에게 다가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다른 이들은 크리스티나를 연예인처럼 대합니다. 다에도라는 신나게 들뜬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위험 있는 기사님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고 유머러스하게 언급합니다. 셀레나는 그만 놀리라고 부탁하지만 다에도라는 금발의 그녀를 안으며 거부할 수 없는 향기에 대해 농담을 합니다. 당황한 셀레나는 다에도라의 향기를 칭찬하며 돌란은 그 상황에 대해 어리둥절해합니다. 후에 식사 중 셀레나는 돌란에게 반론, 대장을 사냥하자고 제안합니다. 뮤의 제안에 따라 돌란은 거절하지만 셀레나는 그가 이미 뮤의 우유로 자신에게 갚았다고 상기시킵니다. 데도라가 장난스럽게 그를 재촉하자 돌란은 마지못해 동의하며 다음에는 술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한다.
늦은 오후, 돌란과 셀레나는 발론과 여러 병사들과 함께 사냥감을 실어 나를 마차를 호위한다. 가는 길에 셀레나가 근처에 철갑곰 둥지가 있다고 경고하며 제론을 불러기를 재빨리 인도하게 한다. 거대한 뱀이 둥지를 찾아내고 발인의 병사들이 주저없이 어미 곰을 죽인다. 새끼 곰을 발견한 돌란은 분개하며 앞으로 나서서 이 생물들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숲의 이상 현상이 사라졌으니 곰들이 다시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발론은 돌란의 순진함을 나무라며 괴물은 언제나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그런 괴물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할 것이냐고 묻는다. 대답하지 못한 채 돌란은 발론이 사냥을 계속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지켜본다. 무의미한 살인을 되새기며 돌란은 괴로워하지만 셀레나는 그가 걱정하는 것을 무시하며 곰은 그저 해충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사냥이 끝난 후 돌란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농장이 약해져 있음을 발견한다. 그의 여동생 에어리가 도착하자 그녀는 그가 왜 아직도 밭을 돌보고 있는지 묻고 돌란은 놀란다. 에어리는 마을이 버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장로와 발론, 대장이 내린 결정이고 그들은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한다. 혼란스러운 돌란은 서둘러 회의실로 가서 장로에게 이 일을 제기하며 발인을 떠난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모두를 환영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주민들을 강제로 분리시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그 땅과 깊은 연결을 맺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장로는 발인에서의 미래를 보는 이가 없고 마을 사람들은 지쳐있다고 설명한다. 답답해진 돌란은 마을은 소중하다고 주장하지만 마구루는 이것은 그저 그의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돌란은 그제야 자신만 마을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다음 날 아침 떠나는 부부와 아기를 맞이하려 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위협으로 여겨 아이를 잡아당긴다. 집으로 돌아온 돌란은 마구루가 준 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간직하기로 한다. 에어리가 그의 계획을 묻자 돌란은 그 책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대답한다. 에어리가 왜 남아있는지 묻자 돌란은 슬픈 표정으로 고향을 지키고 싶다고 말한다. 빈 곳을 지킨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그녀는 말한다. 후에 그는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본다. 가족들은 그에게 함께 가자고 재촉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남겠다고 하고 정착하면 편지를 보내 언젠가 방문하겠다고 말한다. 돌란의 어머니는 그의 의도를 의심하며 그의 말을 일축하지만 곧 그를 포옹하며 그는 평범한 아들이 아니며 혼자서도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마차가 떠나고 돌란이 마을에 거의 혼자 남자 크리스티나는 가족이 떠났는데도 남아있는 그를 고집스럽다고 부르며 다가온다. 주변이 거의 텅 빈 것을 본 돌란은 셀레나의 집으로 향하고 그녀는 엘크 우유로 만든 수프를 그에게 건넨다. 그는 식사를 받아들이며 그리울 것이라고 말하고 셀레나는 그가 그것을 마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돌란은 친구의 빈 조개를 언급하지만 폭발 소리에 의해 말을 중단한다. 밖을 보니 그의 집이 불타고 있다. 급히 그곳으로 달려가자 크리스티나가 불 근처에서 횃불을 들고 있다. 셀레나는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크리스티나는 차분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을 불태운 사실을 인정하며 돌란이 떠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횃불을 들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돌란은 발안을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의 농지로 향하면서 그곳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되새깁니다. 주인공이 눈을 뜨자 그는 자신이 한때 살았던 화산 속에서 다시 용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웅의 검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 16년이 단지 꿈에 불과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는 그것이 꿈이었다고 확인해주고 돌란은 깊은 슬픔을 느끼며 그것이 모두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용으로서의 목적이 인간을 보호하는 것임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일 때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셀레나가 나타나 처음으로 용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는 그 생명체와 돌란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가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는 용이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합니다. 셀레나는 친구임을 알아채고 돌란은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묻는다. 셀레나는 돌란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용은 고개를 숙이며 셀레나가 그를 계속 알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녀는 그것을 확인하며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발안의 영혼을 잠재웠다고 설명한다. 그 후 그들은 함께 수프를 나누고 마을에서 그녀가 받아들여지도록 계획을 세웠고 돌란의 영향으로 그녀는 따뜻하게 환영받고 항상 보호받았다. 그들은 강력한 적들을 물리치는 등 많은 모험을 함께했다. 돌란은 강하지만 셀레나는 그가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미아는 용을 껴안으며 그가 고독 속에 있는 자신을 찾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린다.
용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며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했다. 꿈인 것을 알면서도 셀레나는 졸음이 쏟아져 다시 잠들었다. 잠들기 전 아침에 만나자는 약속을 나눈다. 잠들자마자 셀레나는 사라졌고 돌란은 자신을 괴롭히던 목소리를 불렀다. 그것은 악의 여신, 돌란의 창조주 알라카라비스였다. 용은 그녀가 자신을 그런 악몽 속에 가두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카라비스는 그의 빠른 깨달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날개 달린 짐승을 파괴하기 위해 먼 길을 왔다. 돌란은 카라비스에게 그녀가 자신에게 진정한 악몽을 안겨주었다고 말했고 카라비스는 다른 용들과 신들이 영원한 삶을 끝내기로 선택했던 것처럼 그가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다고 응수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묻는다. 도라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며 자신이 정말로 용으로서의 존재를 포기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사람들과 진정으로 그를 아끼는 인연을 맺은 후 그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용으로서 삶을 계속 살아갈 의지가 부족했지만 이제 인간으로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카라비스는 그를 조롱하며 감상적인 말을 늘어놓는 법을 배웠다고 비웃지만 그녀는 그가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영역 안에 있다고 선언한다. 그것은 그녀가 지배하는 꿈이다. 갑자기 그녀는 땅을 갈라지게 하고 용암 속에서 고대의 기괴한 공포의 용을 소환한다. 그 용은 한때 도란과 영웅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던 존재였다. 도란은 그녀가 말을 끝내지 못하게 한다. 그는 꼬리로 그녀를 향해 주먹을 날린 후 그녀를 파괴하는 강력한 주먹을 날린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화장실 세정제로 눈을 씻어야겠다고 말한다. 그는 카라비스를 다시 돌아보며 그녀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한 후 또 다른 주먹을 날린다. 카라비스는 사과하며 그를 막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고 그녀는 그의 공격을 온전히 받아낸다. 간신히 살아남은 카라비스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가 환생 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한탄한다. 돌란은 그에게 자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제 인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악의 신들이 그를 끝없는 환생으로 저주했으며 매번 환생할 때마다 그의 영혼은 조금씩 쇠퇴해 결국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털어놓는다. 카라비스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오랜 경쟁 관계에도 불구하고 돌란을 친구로 여긴다고 말하고 돌란 역시 같은 마음이라고 고백한다. 사악한 여신은 그들의 대화에 기뻐하며 떠나며 돌란에게 다시 돌아와 그와 함께 놀겠다고 약속한다. 그의 꿈은 끝이 나고 그는 침대에서 깨어난다. 셀렌이 그의 창문 밖에 나타나 그를 깨우고 그는 어젯밤에 괴로운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그녀에게 사냥 중 갑옷을 입은 곰을 마주친다면 어떻게 할지 묻는다. 셀렌은 그의 방으로 들어오며 그녀의 마법의 눈으로 그 생물을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한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기 때문이다. 돌란은 꿈이 끝났음을 깨닫고 현실로 돌아온 것을 알고 웃음을 터뜨린다. 그 후 그들은 지역 술집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크리스티나가 송아지 여성으로부터 우유를 마시고 있다. 돌란은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할 결정을 발표하고 그 소식에 셀렌은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크리스티나는 그가 마음을 바꾼 이유를 묻고 그는 자신이 그들의 마을이 파괴되는 꿈을 꾸었고 아카데미의 가르침이 마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심했다고 설명한다. 그 후 돌란은 입학시험을 보러 도시로 떠나고 모두가 기쁨으로 그를 배웅한다. 셀렌은 돌란이 시험 동안 돌아오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 돌란은 오래된 공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고 오락을 위해 온 카라비스는 그를 부모라고 놀리며 비웃는다. 카라비스는 그에게 다가가지만 돌란은 그녀를 무시하고 싶어 명상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시험 감독관은 그의 명상을 시험 중에 졸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서 답안지를 압수한 뒤 실기시험은 다음 날에 진행될 것이라고 알린다. 한편 마을에서는 셀렌이 기사들과 함께 사냥을 나가지만 돌란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다. 반란 대장이 그녀에게 경계를 유지하라고 촉구하자 셀렌은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괴물이 공격한다고 생각해 본능적으로 마법을 사용한다. 불행히도 그녀는 기사들을 다치게 하고 그로 인해 깊은 후회를 느낍니다. 후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어린이 책을 읽으며 돌란이 왕국의 언어를 가르쳐준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돌란이 학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그가 마을을 도울 강력한 마법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괴물이라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해 도시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의심합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그녀는 자신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레미아 전통에 따라 그녀의 주요 목표는 남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자 그녀는 그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녀는 돌란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를 자신의 마을로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그가 자신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돌란과 함께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것이라 믿지만 그것이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즉시 떠나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다음 날 돌란은 시험을 마친 후 마을로 돌아와 셀리나의 집으로 달려가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상태였고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에게 보내는 편지 2통이 남겨져 있었다. 그녀가 돌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남편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고 설명하며 갑작스러운 떠남에 대해 사과하고 직접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돌란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재에 괴로워하며 그녀를 쫓기 시작하고 더 빨리 따라잡기 위해 드래곤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저녁이 되자 셀리나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여행을 하던 중 쉬기로 결정하며 그녀의 생각은 여전히 돌란에게 가 있었다. 갑자기 그는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그녀를 놀라게 한다. 몇 초 후 그는 그녀 옆에 착지하며 그녀는 당황하고 어색해하며 그와 함께 걷기로 한다. 결국 그들은 처음 만난 호수에 도달하고 셀리나는 몇 달밖에 알지 못했지만 마치 평생을 함께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돌란은 그 후 자신의 학원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생들이 학교에 자신의 가축을 데려갈 수 있는지 교수에게 물어보았다고 밝힌다. 그는 자신들이 능력이 있다고 알렸고 돌란은 셀리나에게 그녀가 동의한다면 그녀와 계약을 맺어 그녀가 그와 함께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셀리나는 마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듯한 기분이었고 그 꿈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있었다. 그녀는 라미아는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외쳤고 만약 라미아와 함께 있는 것이 들킨다면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그의 학생 생활이 악몽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돌란은 만약 누군가가 그녀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셀리나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집하자 그녀는 실수로 호수에 빠지고 말았다. 돌란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자신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다. 그는 친구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며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어 함께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셀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돌란을 끌어안고 그와 함께 가고 싶다고 간절히 고백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왔고 얼마 후 돌란은 입학시험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받습니다. 이후 마을의 마녀는 셀리나와 돌란 사이에 계약을 맺어 셀리나는 항상 돌란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합니다. 곧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돌란을 좋아하는 빨간 머리 소녀는 셀리나에게 내년에 학원에 들어갈 계획이며 그때까지 돌란을 잘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마차가 출발하면서 돌란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가 돕겠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는 그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당부합니다. 셀리나는 그의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살며시 닦아줍니다. 후에 셀리나는 돌란의 연인이 된다는 생각에 들떠서 침을 흘리며 몽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들을 되짚어보며 돌란이 영원히 곁에 있어 달라고 한 부탁이 로맨틱한 감정이 아닌 플라토닉한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그녀를 실망시키지만 돌란은 언젠가 그녀의 마을을 방문하고 싶다는 말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때까지 자신에게 질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인다. 셀리나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두 사람의 앞날을 기대에 차서 바라본다. 이것으로 시리즈의 끝입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은 제가 더 많은 고품질 요약 영상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이 다른 영상도 확인해보세요.